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그라나다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매치 프리뷰 진행해보도록 하죠. 챔스, 유로파, FA컵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각 리그의 최상위권 팀들만 만나던 유나이티드에게 오랜만에 좋은 대진운이 들이닥쳤습니다. 라리가 9위 그라나다를 8강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일정이 빡빡한 와중에 컵대회 대진마저 로테이션이 어려운 형태로 배정되던 상황에서 조금은 힘을 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 4월 9일 새벽 4시에 치러지는 경기이고 경기 장소는 그라나다의 홈구장 에스타디오 누에보 로스 카르메네스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심판진이 이번 경기를 관장하게 되었는데요. 주심은 아르투르 디아스, 부심은 주앙 피네이르 심판입니다. 아르투르 디아스 심판 같은 경우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의 심판 조무사들과 비교하면 판정을 엄격하게 내리는 편이지만 프리메이라 리가의 평균 판정 기준과 비교해보면 다소 관대한 판정 기준을 가진 심판입니다. 다만 경기당 경고를 4.5개씩 꺼낼 정도로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선 전혀 주저하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의 현재까지 유럽 대항전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보기에도 알 수 있듯 유나이티드의 전반적인 성적이 더 좋습니다. 평균 득점과 기회 창출에서 그라나다에 비해 한 개 정도씩 차이가 나는 공격력을 뽐내고 있죠. 반면에 그라나다는 수비적인 지표에서 유나이티드에 비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이 유나이티드보다 적고 클린시트는 한 개 더 많이 기록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감안해야 할 부분은 양팀이 마주한 상대 팀들의 수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라나다는 유로파리그 그룹 스테이지에서 PSV 아인토벤, 파우크, 오모니아를 만나서 3승 2무 1패, 조 2위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였으며 32강에서 나폴리, 16강에서 몰데를 만나 각각 1승 1패씩을 거뒀으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간신히 8강에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는 PSG와 라이프치히, 바샥쉐이르가 속한 챔피언스리그 죽음의 조에서 아쉽게 3위로 유로파리그 본선에 진출했고 이후 32강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 16강에서는 AC 밀란을 만나서 챔피언스리그 대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강호들을 꺾으며 8강에 진출하였죠. 양팀의 최근 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홈팀 그라나다는 최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1월 말부터 치러진 17경기 중 단 5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인데요. 그나마 3월 초중순에 치른 4경기에서 3승을 챙겨가며 분위기를 반전하나 싶었더니 최근 3경기에선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리가 내 순위도 9위에 그치고 있죠. 반면에 유나이티드는 레스터전 발목을 잡혔던 것을 제외하곤 1월 말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는 후반전 전술 변화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죠. 양팀이 느끼는 부담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치슈로 넘어가보죠. 이번 경기는 양팀의 역사상 첫 번째 공식 맞대결입니다. 동시에 그라나다는 유나이티드가 유럽 대항전에서 만난 11번째 스페인 클럽이기도 한데요. 지난 10번의 스페인 팀들과의 첫 맞대결 중에선 5번 패배했었고 3번 승리, 2번 무승부를 거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난 데포르티보, 비아레알, 레알 소시에다드, 셀타비고, 세비야 5개의 팀에 대해서는 세비야와만 첫 만남에서 패배했을 뿐 나머지 4팀을 상대로는 3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며 유나이티드가 스페니쉬 공포증을 떨쳐내고 있음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대회는 그라나다의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처음 진출한 클럽이 8강까지 진출한 것은 2017-18 시즌의 라이프치히 이후 정말 오랜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그만큼 그라나다가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라나다가 유나이티드를 꺾고 4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2003-2004 시즌의 비아레알 이후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회 첫 진출한 팀이 4강에 진출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그라나다가 유럽 대항전 자체가 처음인 청정수 뉴비라면 유나이티드는 유럽 대항전 8강 진출만 27번째인 완전 썩은 물인데요. 유나이티드는 지난 26번의 8강 라운드에서 17번 4강에 진출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홈 원정 방식으로 치러지는 8강 경기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1차전에서 승리가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유나이티드는 10경기 21골을 집어넣으면서 상당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중 7골이 넬시포드, 6골이 브루노에게서 나온 것이라 두 선수에게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라나다는 그룹 스테이지와 본선 토너먼트를 합쳐서 8명의 선수가 12골을 넣고 있는데요. 만약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한다면 양헬 에레라가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됩니다. 다음 양팀의 부상자와 출전 불가 명단을 살펴보죠. 그라나다는 최대 7명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우선 팀 내 핵심인 루이스 미아와 주포 루이스 수아레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주전 사이드백인 카르로스 네바와 드미트리 폴케는
각각 타박상과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전이 아니더라도 알베르토 소로와 네이디어 로자노 역시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고, 안 그래도 네바와 폴키의 부상으로 사이드백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백업인 키니 마리는 아예 유로파리그 로스터에서 제외되었죠. 전술적으로도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최대 5명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없는 선수인 잉글랜드 유리는 제외하고 코트디부아르 유리가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했고, 마샬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적이죠. 마타가 이번 경기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만 레시포드는 풀타임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원정 명단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선발이든 교체든 레시포드를 출전시키는 의향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 출전 여부가 갈리게 되겠죠. 이외에 쇼레티르는 리저브 경기 출전으로 원정 명단에서 빠졌고, 대신 안토니 엘랑가가 새로 일군 선수단에 합류하여 원정에 동행했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라나다의 예상 선발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후이 실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백포라인에는 빅토리 디아스, 헤르만 산체스, 도밍구스 두아르트, 그리고 헤수스 바예오가 서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원에는 루이스 미아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주전 볼란트 자원인 막심 고날롱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는 가운데 앙헬 몬토로와 양헬 에레라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 측면 자원으론 다르인 마치스와 케네디가 출전, 최전방은 로베르토 솔다도가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예상 선발 포메이션 역시 4-2-3-1 기반입니다.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이 이뤄지면서 쇼 대신 텔레스가 나서고 브루노 대신 반더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프레드가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맥토미니, 포그바 라인이 가동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상자들이 많은 공격진에 대해서는 카바니의 좌우를 제임스와 그린우드가 보좌하는 형태로 측면 공간을 깊게 팔 수 있는 조합이 구성되겠죠. 다음으론 그라나다의 전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라나다는 기본적으로 측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4-2-3-1, 4-3-3 가변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공격 전개 능력은 떨어지지만 수비적인 능력은 출중한 막심 고날롱을 더블 볼란테 한 축으로 놓으면서 포메이션 변화 시에 원볼란테로 기능하게 하고, 대신 그 파트너 미드필더가 전진하여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부여받게 되죠. 원래 이 역할은 루이스 미아가 맡아서 좌우로 갈라주는 패스를 1차적으로 만드는 편이지만, 미아의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몬토로가 이 역할을 맡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원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간 공이 측면 자원들의 전진으로 운반된 뒤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라나다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며, 주로 오른쪽 측면을 통해 전진, 왼쪽 측면과 중앙으로 전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이 없을 때 그라나다는 주로 4-1-4-1 압박 체계를 활용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전진 압박을 그리 많이 활용하는 팀은 아닙니다. 한 명의 공격수가 두 명의 센터백 사이를 쓸어가는 방식을 통해 볼 전개 루트를 측면으로 유도하고,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면 4-1-4-1의 미드필드 라인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분명 유효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라나다가 측면 수비들을 상당히 전진시켜 활용하면서 동시에 센터백 라인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잘 걸지 않는다는 점에서 측면 후방에서 반대편이나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넘겨서 그라나다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친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연에 성공할 경우 그라나다는 자연스럽게 물러서서 좌우에 가까운 템백을 구성할 테니 유나이티드는 무엇보다도 빠른 전개와 다이렉트 패스로 측면을 노리는 것이 좋겠죠. 다음 그라나다의 공격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라나다는 공을 가진 상황에서 1차적인 롱볼 전개를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중앙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의 선수에게 향하는 롱볼로 공을 전개하고, 그 위치에서 공을 측면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트랜지션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후방의 6명의 선수와 전방 4명의 공격수 사이에 다소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라나다의 공격을 이 단계에서 막아세울 수 있으면 큰 위협 없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저지에 실패할 경우 사이드백이 넓게 전진하여 측면의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유나이티드는 상대 이격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팀의 눈여겨볼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팀 그라나다의 경우 케네디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나이티드에 비해 전력면에서 그라나다가 상당히 열세이기에 그라나다의 공격진 개개인이 공을 유나이티드의 수비수들로부터 계속 지켜내는 것은 아마 힘든 임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볼 운반의 중심인 오른쪽 측면 공격수 위치의 케네디가 얼마나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라나다가 공격 대응을 갖출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가 갈릴 것이고, 당연히 그만큼 경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갈리게 되겠죠. 반면 유나이티드의 키맨은 포그바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라나다는 측면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약한 팀입니다. 볼란테로 출전한 포그바가 슬쩍 뒤로 빠져나가면서 공을 받아서 바로 이 공간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으면 제임스와 그린우드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카바니와 반더백이라는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은 듀오가 있으니 일단 측면을 깊게 팔 수 있으면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때문에 이 공격의 시발점이 되면서 전술 핵심이 되어줄 선수가 포그바인 것입니다. 그라나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지만 이전에 마주쳤던 소시에다드나 밀란과 비교해서는 확 무게감이 떨어지는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를 잘 치르고 주말 토트넘을 상대하며 전반기에 서류까지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간에 차이를 벌여놓고 경기 템포를 조율해가며 체력적인 안배를 가져가는 편이 시즌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죠. 다만 그러기 위해선 일단 측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상대도 측면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고 우리도 측면을 바라볼 테니까요. 거기서 이길 수 있다면 경기를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대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